윤석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을 지적하며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한국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4박 6일 동안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14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 의혹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G20 정상회의 개최일에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향해 미사일 100발을 퍼부었습니다.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몰도바까지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가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실명을 공개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불거진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과 유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 오르며 4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완화가 시작됐다는 또 다른 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K-팝 가수 최초로 3년 연속 그래미 후보에 오르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콜드플레이와 함께 부른 마이 유니버스가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예투컴은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경기 남부와 충남 지방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에 머물 것으로 보여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한중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을 지적하며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는데 시 주석은 한국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장에서 처음 마주 앉은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먼저 발언을 시작한 시진핑 주석은 한중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라며 지역 평화를 수호하는 중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在维护地区和平、促进世界繁荣方面负有重要责任，也有广泛的利益交集。 윤 대통령은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이후 3년 만이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중 정상회담은 25분 동안 진행됐는데 핵심 화두는 역시 북한 문제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중국에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한중은 한반도 문제에 공동 이익을 가진다면서 한국이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선 북한이 호응한다면이라고 전제한 뒤 잘 이행되도록 협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시 주석은 전날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견해를 되풀이하며 북한을 감쌌는데 이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한중 간 고위급 대화를 정례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하자 시 주석은 공감을 표하면서도 민관 협의체인 1.5 트랙 대화체제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방한 초청에 응하겠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에게도 중국 방문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 막판에 한중 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서 윤 대통령은 주요 3국 모두와 잇따라 회담하는 굵직한 성과를 남기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주요 나라 정상들과 접촉면을 넓혔고 동시에 식량과 에너지, 보건의 위기를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의 마지막 날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함께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이란 주제 아래 식량,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첫날 첫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과도한 보호주의를 지양하자고 의제 발언했습니다. 지난 2008년 G20 정상회의 때 우리나라가 제안한 무역과 투자 장벽의 동결에 모든 회원국이 동참한 것도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식량, 에너지 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수출 생산 조치가 없도록 회원국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팬데믹으로부터 인류의 보편적 가치, 자유를 지키는 건 국제사회의 연대에 달려있다고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보건연대의 촉진자로 이바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글로벌 리더 국가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팬데믹 공조를 위해 ACTA에 기존 2억 불을 더해 추가적으로 3억 불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찬 시간 정상들과 자연스럽게 접촉면을 넓혔는데 지난달 한국을 찾았던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재회한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G20 소다자 협의체 믹타 정상들과 기념 촬영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아세안 회의 의장국이자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했던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G20 일정 중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대통령실이 공지했습니다. 4박 6일 꽉 채워 동남아를 돌며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처음으로 천명했고 자유와 연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참석을 위한 4박 6일 동안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국으로 오늘 귀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기 전 자신의 SNS에 이번 순방에서 자유와 연대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이 연대를 통해 보장된다는 신념으로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 시절에 각종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와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당시에 상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는지도 캐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말고는 아무 물증도 없다는 정진상 실장 측의 주장에도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수사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민주당을 향해선 거대 정당이 수사팀을 정치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출석한 당일 민주당은 검찰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2019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 실장 자택에서 뇌물 3천만 원을 전달할 때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피하려고 계단을 이용했다는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콕 짚어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유동규가 올라갔다는 계단 바로 앞이자 아파트 동출입구부터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들어오든 CCTV에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이나 공소장은 한 글자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말로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충분히 현장을 조사해 확인된 사실을 영장 범죄 사실로 기재했다며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정 실장의 혐의가 정영학 녹취록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 역시 비슷한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근거로 든 녹취록은 일부 파편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며 보강 수사 결과 결론적으로 녹취록 내용이 바뀐 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물증은 재판 과정에서 다 제시될 거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수사팀 검사와 지휘부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거대 정당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수사를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 흔든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 실장의 신병 처리 방향은 함구하고 있지만 이미 30쪽이 넘는 압수수색 영장이 공소장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예고된 절차란 전망도 나옵니다. 법원에서 기각되긴 했지만 앞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었다는 점도 수사팀의 행보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요청을 두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계속 맞서고 있습니다. 경찰은 2차례나 무정차를 적극 요청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사 관계자가 YTN에 경찰이 참사 발생 전 전화로 이태원역 혼잡도만 묻고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진실 공방은 결국 수사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이 주장하는 경찰의 최초 무정차 통과 요청 시각은 참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밤 11시 11분입니다. 이에 경찰은 그보다 전인 밤 9시 38분 이태원역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참사 전후로 경찰이 무정차를 적극 요구했지만 공사 측이 모두 거부했던 겁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인 21시 38분과 발생 직후인 23시 11분에 2차례, 한 번은 휴대전화, 한 번은 사무실 유선 전화로 요청하였다라는 걸. 그런데 참사 발생 전 경찰이 이태원역으로 전화한 건 맞지만 역사 혼잡도만 묻고 끊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내부 관계자는 YTN 취재진에게 밤 9시 38분 통화에선 용산경찰서 전 112 상황실장이 이태원 역장에게 역에 내리는 사람이 많은지 등을 물어봤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태원역은 초저녁에 비해선 내리는 사람이 덜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답변했고 통화가 종료됐던 겁니다. 무정차 요청과는 거리가 멀단 얘기입니다. 공사 측도 공식 입장을 내고 당시 이태원역은 근무 인원을 26명으로 늘려 안전조치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밤 9시 38분은 오히려 경찰에 이태원역 출입구 진입을 통제해달라고 요청했던 시각이라고 맞섰습니다. 취재진은 현재 대기 발령 상태인 용산서 전 112 상황실장에게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가운데 특별감찰팀은 특수본에 용산서 전 112 상황실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섣부른 해명으로 혼란을 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용산구청을 찾은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구청장은 자신의 불찰에 감히 용서를 구하기도 어렵다며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불거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활관리관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늘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어 이 전 서장과 류 전 관리관에게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G20 정상회의 개최 이래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향해 미사일 100여 발을 퍼부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의 70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는데요. 특히 러시아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이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에 떨어져 폴란드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의 한 아파트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가 쏜 미사일에 맞았습니다. 소방차가 즉각 출동했지만 거리는 아수라장입니다. Тільки чула, як бухнуло, а потім побачила дим, вибігла на балкон, а потім на те вікно дивиться, звідки йде дим. Я думала, може газ зірвався. Я ж не 러시아는 키이우 이외에도 서부 지역 리비우, 북부 지역의 지토미르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무려 100여 발의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이날은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날입니다. 러시아의 주 공격 목표는 에너지 기반 시설이었습니다. 이 공습으로 피해가 심각한 북부와 중부 지역은 모든 전기 공급이 차단됐고 수도 키이우도 최소 절반 이상 지역에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스템에 연결된 이웃나라 몰도바의 전력선까지 차단돼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Деякий час знаю, що удари відключили нашу енергетику. В багатьох містах нашої держави ми працюємо, все відновимо, все переживемо. Слава Україні! Ви молодці! 특히 러시아의 이번 대공습에서 미사일 2발이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영토에 떨어져 2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같은 날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드니프로강 서안에 이어 동안의 일부 지역에서도 행정부의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노바카호우카가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에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 병력의 이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노바카호우카는 헤르손주의 드니프로강 동안에 위치한 도시로 이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차지할 경우 전쟁 이후 처음으로 헤르손주에서 드니프로강을 건너게 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점차 꺾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물가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미 노동부는 현재 시각 15일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2%, 전년 동월보다 8%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로는 4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간 것으로 지난 9월 상승률은 8.4%였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2%, 전년 동월보다 5.4%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통상 인플레이션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뚜렷한 둔화세가 나타난 것을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인플레이션 완화의 또 다른 지표라고 반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좋은 뉴스가 있다며 인플레이션 완화가 시작됐다는 또 다른 지표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예산 700억 원을 들여 만든 초대형 방제선 엔다모가 필수 장비 불량을 숨긴 채 취항했다는 단독 보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엔다모는 방제뿐 아니라 무려 120억 원을 들여 준설 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이 작업은 현행법상 아예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07년 태양기름 유출 사고 같은 악천후 대규모 오염 사고에 대비해 정부 예산 700억여 원을 들여 건조한 5,000톤급 초대형 방제선 엔다모. 그러나 유출된 기름 확산을 막는 핵심 장비 오일펜스가 정상 작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량인데다 이를 숨긴 채 취향시까지 연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오일펜스는 당연히 바다 위로 떠야 하는데 엔다모의 오일펜스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엔다모를 운영하는 해양환경공단은 해양 재난이 없을 땐 바다 바닥을 긁어내 백기를 만들거나 땅을 메우는 준설 작업도 수주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해마다 56억 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자체 조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전체 건조 비용의 17%에 달하는 120억 원을 들여 준설 장비를 구매했지만 정작 현행법상 이 장비를 사용할 자격조차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준설 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에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공기업인 해양환경공단은 등록 자체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준설 작업을 하려고 애써 갖춘 토사흡입 파이프도 내부 탱크도 모두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직접 준설을 할 수 없는 건 맞지만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면 민간 임대는 가능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수익 사업을 진행할 법적인 토대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100억 원 넘는 세금을 무모하게 투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등록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니까 현재로 보면 돈만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 없이 그 배만 건조하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도박 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공단의 준설 사업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돼 1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결국 엔다모는 취항 넉 달이 지난 지금도 새로 주문한 오일 펜스 도착과 법안 개정을 기다리며 전남 여수항에 머물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삼선 출신의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을 공천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결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은 수험생 예비소집일입니다.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에 참여해 시험장 위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 수험표를 받은 뒤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 과목이 본인의 선택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1위는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안 작성이었다고 하는데요. 수험생 주의점을 김연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수능 입실 전까지 명심할 1번은 코로나19 확진 시 교육청에 전화하기입니다. 별도 고사장을 배정받으면 위치를 확인하고 수능 당일 자차로 이동해야 하는데 필요하다면 교육청을 통해 각 구청에서 이동수단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물 확인입니다. 반입 금지 물품인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와 블루투스 이어폰은 물론 화면에 디지털로 숫자가 표기되는 모든 시계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가져갔다가 시험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거나 전원을 꺼놓으면 되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험 직전엔 긴장 때문에 깜빡할 수 있으니 위험 요인은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분증과 수험표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수험표를 잃어버려도 당일 비상 발급이 가능하긴 하지만 평정심을 잃어버린 뒤일 수 있습니다. 개인 샤프나 연습장, 볼펜 등은 시험 중에 적발되면 압수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흰색 수정 테이프, 연필,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샤프에 넣을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만 챙겨가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 규칙 명심하기입니다. 지난해 적발된 부정행위 1위는 시험 시간 종료 뒤 답안지 작성입니다. 답안지를 1초 더 붙잡았다가 0점 처리된 안타까운 사례가 30%가 넘습니다. 또 4교시 탐구 영역에서 1선택과 2선택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놓거나 1선택 과목 시간에 2선택 과목부터 풀면 부정행위가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네, 1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일부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신문은 어떻게 다루고 있죠? 네, 먼저 조선일보 일면 기사 준비해봤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누가 우리의 이름 불러달라고 했나? 이태원 유족들 명단 공개에 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기사에 실린 유족들 인터뷰를 보면요. 가족을 잃고 정신없이 지내는 와중에 화까지 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해당 매체가 가족이나 친구들 누구에게도 이름 공개와 관련해서 물어오지 않았다.
지워달라고 요청해서 삭제가 됐지만 이미 원본 사진이 퍼져 있는데 무슨 소용이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는데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모두 유족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유족 입장이 고려되지 못한 명단 공개는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희생자들의 실명을 담은 온라인 기억관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명단에는 외국인 희생자들 이름도 포함이 됐는데 일부 주한 대사관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26명 희생자 중 1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족들이 이름 공개를 원치 않았다고 말을 했는데요. 한편 오늘 아침 다른 신문에서는 명단 공개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유족도 있었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분들은 당연히 공개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할 때나 또는 진상규명을 할 때나 이런 동의 없는 실명 공개가 도움이 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에 SPC 본사 앞에 화단이 조성됐다고 하는데 이게 집회나 시위를 막기 위한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지금 한국일보 기사에 2장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요. 사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 사진은 노조가 천막 농성을 벌이던 때의 거리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화단이 조성된 후의 모습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1년 가까이 천막 농성을 벌여오던 노조가 최근 노사 합의를 통해서 천막을 치우자 서초구는 바로 이렇게 그 자리에 화단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역시 이 화단을 본 노조는 즉각 반발했는데요. 다시는 SPC 본사 앞에서 투쟁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면서 비판했고요. 그동안 시민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서 천막 철거를 요청해 왔는데 이렇게 화단을 조성함으로써 오히려 길이 더 좁아졌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한편 서초구청 측은 시위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호소해 왔다며 당연한 행정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회의 자유와 또 시민의 기본권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고 했는데요. 집회 장소를 공용 공간으로 바꾸기 전 집회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집회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엔 교육 관련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회계를 신설을 하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합동 브리핑을 열어서 밝힌 내용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재정 일부를 대학으로 옮기는 특별회계를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이전부터 검토가 됐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번에 확실하게 그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인구 감소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처가 다 관련된 사안인데 다른 부처의 예산은 그대로 둔 채 사회적 발언권이 없는 학생들 예산만 삭감하는 건 부당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수가 줄었지만 학교와 학급 수는 오히려 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예산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재정난을 겪는 대학을 지원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강한 반발에 맞서고 있는 만큼 다소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제목을 보니까요. 수호천사가 된 편의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길을 가면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게 편의점일 텐데요. 이런 편의점은 전국에 5만 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뛰어난 접근성과 촘촘한 유통망을 활용해서 지자체들이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몇 가지 들 텐데요. 먼저 충북 청주시는 편의점과 함께 위기가구 발견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종사자들이 주민들 사정을 잘 알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서 어려운 이웃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의점 안에 복지 정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요, 편의점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공서 등에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24시간, 24시간 항상 열려 있고 또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는 자살률이 높은 청년과 1인 가구 등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에 정신건강센터 서비스 안내 홍보물을 비치하고 고위험군 발굴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 편의점에서는 소주와 청테이프를 사는 20대 여성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은 직원의 이야기가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곳곳에 있는 편의점이 정말 우리의 수호천사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네, 지구촌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점 같은 경우에는 104억 명 정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동안 인구 증가 속도가 점차 빨라져 왔습니다. 네. 1800년대 초반 10억 명을 넘었고요. 20억 명까지는 120년 이상이 걸렸지만 1974년 40억 명을 넘어선 이후에는 한 12에서 13년마다 10억 명씩 꾸준히 늘어왔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 70억 인구를 넘겼고요. 12년 만인 11월 15일 80억 명 인구를 넘어섰다고 유엔이 공개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보건 의료 기술의 혁신 등에 힘입은 결과로 볼 수 있겠는데 유엔은 인구 증가가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일부 지역에 편향됐다는 점을 문제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50년까지 나이지리아 인구가 미국을 넘어서고 2080년에는 파키스탄 인구가 미국을 넘어설 거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인구 국가는 내년 안에 중국에서 인도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한편으로는 인류의 위협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기온 상승에 따른 이상기후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또 식량 부족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인구 증가 속도가 이제는 점차 줄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는데요. 유엔은 2086년 104억 명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도 얘기했는데요. 각 나라들이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달 만에 7만 명대로 올라갔습니다. 겨울철 재유행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감염과 중증 진행을 예방할 개량 백신의 접종률은 아직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만 명을 넘었습니다. 6만 2천여 명이던 일주일 전보다 1만 명 넘게 늘며 7만 2,883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환자가 7만 명대로 나온 것은 지난 9월 15일 이후 61일 만입니다. 확진자 증가세에 발맞춰 위중증 환자도 400명대로 올랐습니다. 재유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중증화를 막아줄 개량 백신 추가 접종률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18세 이상 전체 접종률은 3.7%, 60세 이상 고령층도 10.8%에 그칩니다. 접종 대상자로 범위를 좁혀도 18세 이상 접종률은 4.1%, 60세 이상은 12.6%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추가 접종률이 최소한 지난 4차 접종률 수준인 60%는 돼야 하고 특히 70세 이상은 100%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력이 접종의 편의성을 더 증대시킨다면 더 많은 고위험군 대상자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가 있고 따라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낮아질 것은 자명합니다. 개량 백신은 BA1 기반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과 BA45 기반의 화이자 백신 등 3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고민된다면 현재 국내 우세종인 BA5에 특화된 BA45 백신을 선택하면 감염 예방과 면역력 형성에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mRNA 백신이 꺼려진다면 유전자 재조합 백신으로 추가 접종해도 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일본 코로나 감염자 수가 2달 만에 다시 하루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재확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일본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일본 정부는 앞으로의 코로나 상황이 가뜩이나 더딘 경기 회복에 타격을 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홋카이도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하루 감염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도쿄에서도 2달 만에 다시 1만 명을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週間で20名ぐらい、そのうち4名ぐらいが陽性だった。
각지에서 환자가 급증하면서 전국 감염자 수는 지난 9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オミクロン株の BA.5 がですね、94% ぐらいだと思うんですね。もちろん変異株も少しずつ増えてはいますが、ワクチン接種がですね、効果がやっぱりどっちかというと薄れてきたという。 전문가들이 이달 들어 잇따라 재확산을 경고했지만 일본 정부는 전국 차원의 규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감염 상황에 맞게 외출이나 회식 자제 등을 촉구하도록 각 지자체에 일임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더딘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이후 감염 상황이 진정되면서 전국 여행 지원이 재개됐지만 물가 급등 여파로 소비는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일본 국내 총생산은 4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物価上昇が続く中で家計の実質所得の減少や企業のコスト上昇など家計企業を取り巻く環境には厳しさが見られ、さらに世界的な景気後退懸念にも注意。 일본 정부는 2020년 3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중단한 국제 크루즈선 기항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각국 선박과 관광객이 오가면서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7차례 유행이 매번 이전 수준을 크게 뛰어넘은 만큼 이번 파고가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원숭이 두창 국내 세 번째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4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한 내국인이 국내 세 번째로 원숭이 두창에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무증상으로 입국한 뒤 지난 8일부터 발열과 발한, 어지러움 증상을 보였고 13일엔 전신 증상과 피부병변 통증으로 경기도 한 병원에 방문해 진료받았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원숭이 두창이 의심돼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로 신고했고 이후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돼 확진 환자로 판정됐습니다. 어느덧 수능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수능 예비 소집일인데요. 다행히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수험생분들은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초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오늘 경기 남부와 충남 지방은 종일 나쁨, 그 밖에 서쪽 지방은 밤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수능일인 내일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호남 지방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충청 남부와 영남 지방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현재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5.6도, 청주 7.6도, 부산은 9.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3도, 대전 15도, 광주와 대구는 16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미일 3국이 신설하기로 한 경제 안보 대화나 자국을 배제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견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이나 시 주석의 방한 문제 등 자국의 껄끄러운 사항은 발표문에서 빼놨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막판에 성사된 한중 정상의 첫 만남. 정식 회담 형식을 갖추면서 서로의 면을 살렸지만 3년 동안 쌓인 현안에 비해 25분이란 시간은 짧았습니다. 서로의 방점도 달랐습니다. 먼저 시진핑 주석은 경제 협력을 정치화, 안보화하는 걸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3일 한미일 3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신설하기로 한 경제 안보 대화를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Today we'll discuss how we can strengthen our supply chains and economic resilience.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반도체 동맹 C4에 대한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외교 문제로 번진 한중 간 반도체 수출입의 상호 의존성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共同践行真正的多边主义，为世界提供更多的正能量、稳定性。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북핵 문제는 중국 측 발표문에서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중 고위급 대화 정례화나 시 주석 방한 초청 관련 내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핵 문제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와는 결이 다른 입장차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최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중국 주석은 북핵 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역할 당부에 시 주석은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면서도 한국이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만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선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앞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꺼낸 중국 역할론에 대해 북한의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입장은 동북아 위협의 우선순위가 북한보다 미국이나 한미일 안보 협력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북한의 도발 행보도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중국의 의사에 완전히 반하면서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교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런 가운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장소인 동창리 위성 발사장 근처에선 새 건축물 공사가 시작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기존 엔진 시험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m 지점에 사각형 모양의 새 건축물이 위성 사진에 찍혔는데 새로운 엔진 시험대일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군 당국은 아직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시설과 활동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타이완에 대한 한중, 미중 간 인식차가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남북 관계는 물론 동북아 긴장 국면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가 44년의 용산시대를 마무리하고 평택으로의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연합사는 이번 이전으로 작전 효율성이 더 강화된 만큼 더욱 강력한 연합 방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악대 연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평택시대를 알리는 예포가 울려 퍼집니다. 지난 1978년 11월 창설 이후 44년 동안 용산에 주둔했던 연합사가 평택으로의 이전을 마친 겁니다. 이렇듯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사의 평택시대 개막은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연합사의 평택 이전은 2019년 6월 한미 국방장관 합의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캠프 험프리스가 생긴 이후 연합사의 한국 측 인력은 용산, 미국 측 인력 대부분은 평택에서 나뉘어 근무해 왔는데 한 곳에서 같이 업무를 하는 것이 작전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미연합사 전 장병들은 이곳 평택에서 더 가깝고 더 강하게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한반도 평화 수호의 숭고한 임무를 지속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연합사는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을 함께 지휘하는 사령부로 지금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지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마치면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게 됩니다. And locations may have changed. What has not changed is the pride to serve i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The pride in defending a great people and seeing a bright future for our future generations. 연합사가 평택으로의 이전을 완료하면서 환경 정화 문제 등 용산 미군 기지를 반환받는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육군사관학교의 충남 이전 문제를 두고 찬반 양측이 고성을 지르며 맞서다가 관련 토론회가 결국 파행됐습니다. 김태흥 충남지사는 육사 충남 이전에 반대하는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손팻말을 든 남성들이 단상 앞에 서서 행사 진행을 막습니다. 김태웅 정신 차려! 김태웅 정신 차려! 새벽부터 상경한 충청도민들도 질세라 목소리를 높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토론회를 앞두고 이전에 반대해온 육사 총동창회 등과 유치를 희망하는 충청 지역 주민들이 충돌한 겁니다. 결사 반대와 충남 이전 모두 200여 개 손팻말이 뒤섞인 채 토론회장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격려사를 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김태흠 충남지사가 중재에 나섰지만 이전 반대 측의 고성에 묻혔고 대한민국 국민이 걱정하는 겁니다. 이제 육사는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서 토론회는 결국 파행했습니다. 육사 이전에 반대하는 측은 현재 서울 태릉의 육사 자리가 국군 성지와 같은 곳이라며 선거 때마다 이전 공약이 나오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약이 아닙니다.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육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군의 뿌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성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면 충청남도는 현재 아파트에 둘러싸여 사격 훈련도 제대로 못하는 육사를 논산, 계룡 등의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며 적극 유치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 장관을 상대로 공개 토론도 요구했습니다. 육사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이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종섭 장관에게 공개 토론을 요구합니다. 육사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충남도는 예비역 장선 모임 등에 대한 설득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영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미국 물가 상승이 점차 꺾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물가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네. 지금 10월 생산자 지수가 전달보다 좀 내려가면서 4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사실 이 지표가 계속 떨어지는 거는 뭐 계속 소비자 물가지수가 같이 나타나는 사실이긴 한데 네. 중요한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 지난주에 발표한 것처럼 흔히 말하는 컨센서스라 그러죠. 우리 사람들의 기대치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는 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요. 네. 사실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계절적인 요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와 달리 월간 지표를 사실 많이 쓰긴 합니다. 월간 얼마나 변하는지가 훨씬 중점적인 지표긴 하고 이에 따라서 월간 지표에 대한 어떤 기대하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체크를 많이 하는데 월간 한 0.4% 지난달에 비해서 0.4%포인트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 0.2%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0.4% 떨어지면서 더 떨어졌죠. 이렇게 더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어떻게 보자면 생각보다 물가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라는 지표로 볼 수 있고요. 이에 대한 해석은 죄송합니다. 결국은 그 공급망 문제가 굉장히 심했는데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고 있고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흔히 말하는 도매 가격 역시 안정화되는 추세가 아니냐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에는 렌트 같은 게 없거든요. 사실은 소비자라는 거는 임대료 같은 게 중요한데 이 부동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가지고 훨씬 조금 공급망, 흔히 말하는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보다 민감하게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됐었는데 이제 7%대로 좀 낮아졌었잖아요. 그럼 미국 물가가 뭐 생산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조금 더 진정돼 가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 시장의 생각은 뭐 진정되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라고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준 자체가 사실은 연준에서 추구하는 기준이 2%죠. 그 소비자 물가 지수 2%이기 때문에 이게 안정화됐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뭐 논란이 많긴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이게 뭐 4%, 3% 이렇게 간다 그러면 뭐 좀 안정화됐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뭐 흔히 말하는 중립적인 물가 수준 그리고 연준이 타겟팅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연준이 목적으로 하는 물가 수준에 비해서는 너무 높기 때문에 계속 연준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 섣불리 좋은 기대를 하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시장에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면서 점차 빠르게 어떻게 보면 물가 지수 내려갈 것이 아니냐. 특히 지난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 이번 주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 기대보다 떨어졌거든요. 기대보다 떨어진 상태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게 기대를 계속 하회한다 그러면 결국 더 빠르게 물가 지수가 안정화되고 정상적인 어떤 통화 정책 혹은 재정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기 상황을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 물가 상승세가 이처럼 계속 둔화한다면 그러니까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폭을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좀 낮출 수도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지난주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올 때부터 기대보다 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기대보다 덜 나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0.75% 포인트 올리는 흔히 말하는 울트라 스텝에 대한 기대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 기대 하회하는 어떤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연준이 0.5% 올리는 빅 스텝을 가지 않을까. 특히 연준의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아마 금리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금리는 더 올릴 수 있지만 속도는 조금 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울트라 스텝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너무 연속적으로 단행해왔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 죄송합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을 너무 연속적으로 단행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사실 평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것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부족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지표를 조금 보면서 물가 수준이 그렇게 빠르게 오르지 않는다면은 속도 조절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금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얼마나 될지는 사실 기대보다는 더 높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와 수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도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금리 인상 속도를 곧 늦출 것이다라고 밝혔잖아요.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통화 긴축은 뭐 계속 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통화 긴축은 아마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타겟팅하는 레벨 자체가 지금 수준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2%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 소비자 물가지 7% 수준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는 수준이고요. 사실 7%만 해도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 수준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 내후년까지 7%, 6% 오른다 그러면 경제의 충격이 굉장히 심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인하한 속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고금리 상태는 유지하고 금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피긴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어떤 기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지난 기간 올해 너무 빨리 오른 게 아니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속도는 조금 조절하면서 금리를 이제 수준하고 속도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정책을 피겠다. 그렇지만 여전히 목표는 2%이기 때문에 긴축적인 정책을 쉽게 풀지는 않을 거다라고 아마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인플레이션 둔화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했어요.
예, 오늘 특히 이제 아까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기대보다 낮게 나오면서 네. 어떻게 보자 그러면 뉴욕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결국 기술주인데 기술주가 역시 이런 물가 지수 혹은 금리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영향들이 있어서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1% 이상 오르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장기채 금리 역시 조금씩 다 떨어지는 상황들이라 네.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니까 역시 이게 피크가 지난 것이 아니냐. 특히 내년 하반기쯤 되면은 진짜 피크아웃이 되면서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지도 않을까라는 기대들이 시장에 형성돼 있고요. 이런 것들이 외환 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아마 반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파산 신청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창업자죠. 샘 뱅크먼 프리드가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후회 섞인 언급을 좀 했다고요. 사실 이게 후회 섞인 언급이란 게 자기 어떤 투자 방식에 대한 것에 대한 코멘트를 한 건데 네. 지나치게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레버리지 많이 쓴다는 얘기는 흔히 말하는 가격이 떨어질 때 손실을 굉장히 크게 입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가격이 상승할 때는 빌린 것만 갚아주면 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늘어나지만 레버리지 많이 했을 때는 손실이 나면은 사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돈을 빌려서 어떻게 투자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코멘트는 남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이슈 자체가 어떻게 보자면 이제 거래소 이슈고 거래소의 흔히 말하는 윤리 이슈로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거래소 윤리란 것은 결국 고객의 돈은 손대면 절대 안 된다라는 원칙 하에서 네. 거래소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코멘트를 하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자체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뉴욕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꾸 검사를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결국은 거래소가 사실 거래가 굉장히 잘 되는 거래소가 망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게 도대체 왜 망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흔히 말하는 이런 레버리지 투자만으로 과연 가능할 것이냐, 고객 돈을 유효한 것이 아니냐. 특히나 가장 위험한 상황은 고객의 맡긴 가상 자산을 이용했을 땐 진짜 위험한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블록체인 전체에 대한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코멘트는 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서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원래는 고객 돈을 쓰면은 어차피 불법인데 지금 멘트가 조금 실망스러운 게 투자 방식을 조금 잘못 선택했다 이런 것도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고객 돈을 빼내서 계열사에 몰래 투자를 했다 이런 부분은 미국 검찰이 수사를 하겠죠.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어느 주식회사나 남이 빌려준 돈, 남이 예치한 돈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을 네. 목적에 맞지 않게 쓴다는 것은 어느 금융회사, 어느 회사라도 하면 안 되는 일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배임 혹은 횡령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은 사실 검찰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샘 뱅크만 프리드가 결국 이런 식으로 코멘트한 거는 아까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네. 자기가 이제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범죄를 시인한 상황이 되니까 이런 상황은 좀 피하고자 자기가 고레버리지 투자, 위험한 투자를 했다라는 정도로 멘트를 한 게 아닌가라고 아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이슈는 왜 그 세계 3위의 흔히 말하는 거래소가 이렇게 파산을 신청하게 되느냐. 이 사실은 영업이익만 봐도 작년에 한 1조 정도 벌었거든요. 네. 굉장히 잘 되는 회사였고 사실 성장세 역시 굉장히 좋은 회사였는데 하루아침에 파산을 하게 되고 이 파산을 하는 계기가 도대체 어떤 게 된 것이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 여전히 거래가 잘 된다면 수익이 계속 창출될 수 있는 회사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기를 꺼려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혹들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래야만 뭐 가상 자산 시장들이 안정할 수 있는데 더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제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은행하고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제 법이라든지 안정장치가 지금 마련돼 있지 않은 건가요? 사실 이제 예치금 문제죠. 아까 말씀드린 이 예치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원래 일반적인 뭐 기업들이라면은 누구도 투자자 예치금을 사실 쓴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특히나 특히나 이런 코인 거래소들이 굉장히 성장세가 좋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업비트 같은 회사들은 연간 뭐 영업이익이 조 단위로 난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고 대기업군으로 지정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의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가 됐는데, 이런 큰 회사들이 사실은 남의 돈을 가져다가 자기 주식의 가치를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어들인 돈이 꾸준하고 수익성 역시 좋은 회사들이 남의 돈을 굳이 이용해서 이렇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많은 상황이고,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자기네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네. 감독원에서 지금 흔히 말하는 은행에서 나가는 돈들을 체크하고 있긴 하거든요. 은행에서 이쪽 거래소로 보내는 돈들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멍은 있다. 분명히 구멍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런 예치금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계좌를 나눠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가 규정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방식만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게 아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배임 횡령 혹은 남의 투자자한테 받은 돈들을 유용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주식회사 그리고 벤처 캐피탈들이 많이 투자했는데, 이런 벤처 캐피탈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 그러면, 또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고려한다 그러면 그런 건 쉽지 않은데, 그렇지만 규제상에 구멍은 있는 것은 맞다. 예치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고객의 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게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상화폐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국내 증시의 어떤 거래대금을 웃돌기도 했다라는 소식이 1년 전부터 미리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제나 안전대책은 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가상 자산이 성격이 굉장히 많거든요. 흔히 네. 말하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래를 위해 쓰이는 자산하고,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지금 FTT 코인 같은 건 유틸리티 코인이라 그러는데, 네. FTX라는 거래소에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코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코인들마다 성격이 굉장히 다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규제를 해야 될지부터 사실은 굉장한 논란이 됐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이 비트코인 혹은 가상 자산들을 처음 만든 사람들은 탈중앙화를 외치는 사람들이고, 왜냐하면 2008년에 금융위기가 났는데 진짜 현재의 금융기관들은 못 믿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이고, 새로운 어떠한 신뢰성 있는 금융시장을 만들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것을 굉장히 일단 싫어하긴 합니다. 개발자들이 규제를 받는 걸 싫어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어서 규제를 더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전통적인 금융규제 당국은 가상자산이나 금융자산이나 큰 차이가 있느냐, 규제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네. 가상자산을 흔히 말하는 리더라고 그러죠. 이런 리더들은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고, 흔히 말하는 탈중앙화 상태에서도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규제가 필요 없다라고 사실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이런 FTX 같은 사태가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규제의 범위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FTT 같은 코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만든 자기들 거래소 안에서 원래 쓰던 코인은 실제로 이게 그 FTT 코인 같은 경우에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출난 기술력이 있습니까? 코인 만드는 데 사실 기술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요. 네. 코인 자체는 흔히 말하는 아까 말한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같은 흔히 말하는 프로토콜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네. 설명이 복잡하긴 한데, 뭔가 개발할 수 있는 코인들이 있는데, 개발할 수 있는 코인들은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버전이 2.0, 버전이 3.0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하고요. 네. 그렇지만 가상화폐 시장에서 그러니까 거래된 일반적인 코인은 일단 이런 기술이 개발돼 있으면 거기에 응용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인 가치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서비스의 가치만 있습니다. 서비스의 가치만 있다는 것은 특정 가상 시장, 이게 FTT 코인은 FTX라는 거래소에서 거래 대금을 깎거나 선물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쓰는 그런 네. 코인인데, 이곳의 어떤 가치들은 결국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자 그러면 이제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사실 하나도 안 어렵고, 네.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근본이 되는 코인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실제 거래되는 것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만들기도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전송하는데 속도가 빠르다든지 볼륨이 크다든지 이런 특출난 기술력이 없으면 이런 거래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마일리지 같은 거랑은 뭐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거의 뭐 정확하게 상품권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마일리지 상품권이라 보통 비교를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서비스에 대한 상품권을 하는데 상품권의 가격이 변동하는 상품권이죠. 왜냐하면 네. 서비스의 가치란 것이 변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업의 정책에 따라서 FTT 코인을 얼마나 흔히 말하는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이제 코인의 가치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의 정책에 의존한 어떤 가치. 그러니까 사실 코인이라 일반적인 상품권은 흔히 말하는 명목적인 가치가 있죠. 명목적인 가치가 있는데 사실 아까 마일리지 말씀하셨는데 마일리지도 예전에는 뭐 비행기 업그레이드를 더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업그레이드 더 못한다 이러면 사실 현금화된 가치는 떨어지거든요. 근데 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유틸리티 코인 역시 사용처가 얼마나 발달하느냐.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가상자산의 생태계는 산업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처가 많아지고 사용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은 어떤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뭐 상품권하고 가상자산 같은 것들이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술 개발이 되는 코인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것에 파생돼서 나온 FTT 같은 코인들은 그런 것에 파생돼서 나오는 코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10월 수출입 물가가 어제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 수입 물가가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이유가 뭐였나요? 사실 뭐 간단한 이유죠. 그 9월 달에 이제 영국발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금융위기에 대한 위기는 가지 않았지만 금융위기에 대한 시그널이 있었고 그때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환율은 수입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물건을 살 때 혹은 수입을 할 때 결국은 거래되는 통화는 외환은 결국 달러로 할 수밖에 없고요.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물건을 사올 때 돈을 많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수입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좀 지적한 것은 석유 가격이 그렇게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점하고 이제 화학 제품 가격들도 이런 여러 공급망 문제 등에 의해서 가격이 조금 올라갔다라는 측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환율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고 네. 9월 말에 영국발 금융위기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섞이면서 금리가 흔히 말하는 달러가 굉장히 강해졌을 때 이런 강달러가 10월 달에 계속 지속이 되면서 흔히 말하는 수입 물가를 굉장히 많이 올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도 지금 뭐 물가가 정점 찍었다 이런 진단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한국은행이 24일에 어떻게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환율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0.5% 빅스텝을 가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 평가를 했고요.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게 아까 수입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율이 잡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은 못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갈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네. 지난주에 외환시장이 급변동을 했죠. 외환시장이 급변동을 해서 거의 가치가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수입 물가가 10% 떨어졌다는 이야기랑 동일합니다. 수입 물가 압력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특히 이제 채권 시장이라든지 가구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내년에 터지지 않을까. 이게 기업들의 주요 도산으로 이어지고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안정된 상황에서 금리를 그렇게 올리는 게 타당하냐라는 논의들이 많고 이에 따라서 베이비 스텝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아마 베이비 스텝을 가지 않을까 0.25%포인트를 올리는 금리 정책을 피지 않을까라는 논의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와 함께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참석을 위한 4박 6일 동안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인도네시아 발리를 떠나 오늘 새벽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기 전 자신의 SNS에 이번 순방에서 자유와 연대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이 연대를 통해 보장된다는 신념으로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지난 8월 수도권을 덮친 폭우에 서울 사당동 아파트 옹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나 현장을 다시 찾아가 보니 옹벽 복구 공사는 아직 시작도 못한 채 주민들은 위태로운 경사면 주변으로 위태롭게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며 아파트 뒤편 거대한 옹벽이 붕괴했습니다. 주민 160여 명은 졸지에 집을 떠나 인근 대피소 등에서 며칠 동안 생활해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현장을 방문해 아낌없는 지원과 신속한 복구 작업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행안부가 동작구청에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다 지원을 좀 협의를 좀 해가지고 신속하게 좀. 석 달 뒤 복구는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무너진 옹벽잔해는 다 철거했지만 야산이 무너져 내린 비탈면은 위태롭게 방치돼 아슬아슬합니다.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마련된 좁은 임시 통로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폭우 피해를 입은 아파트 뒤편입니다. 보시다시피 옹벽이 무너진 구간은 일부 방수포가 덮여 있긴 하지만 뒷산 흙과 이 바위가 여전히 노출된 상태입니다. 옹벽을 다시 쌓는 공사는 몇 달째 시작도 못한 상황. 주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지금도 이렇게 빗소리가 막 나면 무서워요. 삐쭉삐쭉 나오니까 상당히 느낌이 날카롭고 무서워서. 공사도 지금 몇 달이었는데 그 경비들 그것도 아직 완공 안 돼갖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무슨 공사를 일들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너진 옹벽 주변은 아파트 사유지인데 급경사지라 지자체가 한 해 2차례 안전점검을 책임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복구 공사 비용을 아파트 측과 지자체가 얼마만큼 부담할지 의견이 분분했던 게 공사를 지연시킨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시유지서 사유지로 물이 넘어왔으면은 폭포수처럼 넘어왔으면 시유지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이에 대해 서울 동작구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둘 거라면서 옹벽 붕괴의 책임을 어떻게 지울지는 설계안이 확정되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주민들에게 3가지 설계안을 제시했다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히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옹벽 복구를 위한 첫삽을 언제 뜰 수 있을지 정해진 게 없어 지난 여름 악몽이 되풀이될까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걱정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김민재와 황인범 선수가 월드컵 축구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의 날카로운 공격을 얼마나 잘 막아낼지가 16강으로 가는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김동민 기자입니다. 축구대표팀이 훈련을 15분만 공개하며 본격적인 전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중앙 수비수로 성장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는 황희찬과 황인범, 김진수 선수와 함께 사이클을 타며 회복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첫 경기 우루과이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팀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경기장에서 많은 희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는 우루과이에는 세계적 선수들이 많지만 축구는 이름값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전술적으로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해서 상대의 그런 능력 있는 선수들을 저희가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 선수들이 조금 더 공격 전개를 못하게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고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중앙 수비수가 유럽 빅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는 것은 김민재 선수가 처음입니다. 때문에 벤투호의 수비 라인은 과거 월드컵 대표팀과 비교하면 기대할 만합니다. 상대 공격을 무실점으로 막아낸다면 강팀을 상대로도 승점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재를 필두로 한 수비진이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의 공격의 창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한국여성기자협회가 어제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신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재난심리지원체계 운영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문제 등을 거론하며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해 신속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3층짜리 상가주택 건물 3층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층과 3층에 살고 있던 주민 5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경기도 포천시 소읍 송우사거리 교차로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60대 여성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느새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다행히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5.6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13도까지 올라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수험생분들은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흡기가 약한 수험생분들은 초미세먼지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경기 남부와 충남 지방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수능일인 내일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호남 지방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충청 남부와 영남 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5.6도, 전주 7.1도, 부산 9.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5도, 광주와 대구는 1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하시고요. 항공기 운항 정보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